충격 보도. 한글은 그냥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전 세계 언어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대학 옥스퍼드 대학 교수의 양심선언? 그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직접 한국에 와서 조사한 끝에 기존의 역사 기록을 완전히 뒤흔들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전 세계 언어학계가 발칵 뒤집힌 이 사건, 여러분도 알고 나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도움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너 애쉬포드예요. 저는 영국 출신으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비교 언어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평생 언어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연구해왔죠. 역사 속에서 언어가 변하는 방식, 그 흐름과 규칙을 찾는 게 제 일이었어요. 저는 언어의 변화가 논리적이고 점진적이라고 믿어왔어요. 놀랄 만한 일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그날, 제가 낡은 가죽 의자에 앉아 익숙한 얼그레이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젊은 연구원 다니엘이 숨을 헐떡이며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애쉬포드 교수님, 이거 보세요. 다니엘은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제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그를 바라봤지만 호기심이 생겨 몸을 숙였어요. 서류들은 오래된 듯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했어요. 안경을 고쳐 쓰고 글자를 들여다봤죠. 낯선 기호들이 표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어떤 건 곡선이었고 어떤 건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몇몇은 어딘가 익숙해 보였어요. 이게 뭐죠?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건 한국에서 발견된 거예요. 다니엘이 설명했어요.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1000년도 더 된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그래서요? 다니엘은 미소를 지었어요. 몇몇 학자들은 이게 한글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한글이요? 하지만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공식적인 이야기죠. 다니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만약 한글이 새롭게 창제된 게 아니라 다시 발견된 거라면요?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다니엘, 한국어는 정말 흥미로운 언어지만 라틴어나 그리스어, 중국어 같은 고전 언어로 분류되지는 않아요. 한글이 그렇게 오래된 거라니 단순한 우연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다니엘이 한 기호를 가리켰어요. 이거 한글 문자랑 거의 똑같지 않나요? 저는 그 문양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한글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거였어요. 우연히 비슷해 보이는 사례일 수도 있었죠. 저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말았어요. 흥미롭긴 해요. 인정해요. 하지만 이 가설을 고려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다니엘은 실망한 기색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의욕에 차 보였어요. 그럼 증거를 찾아보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시 한번 두루마리를 힐끗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서 그 기호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어디선가 들어본 멜로디처럼 잊을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저는 여전히 다니엘이 가져온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논문과 연구 자료를 훑어보며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찾아봤죠.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한국어 연구소에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연구소 측에서는 저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했어요. 두루마리의 기원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망설여졌어요. 연구실을 떠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 기회는 놓치기 어려웠어요. 언어학의 역사를 새롭게 정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민 끝에 연구소의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다니엘도 옆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출국 준비는 생각보다 바빴어요. 연구소에서 제공해준 일정표를 검토하고 관련 문헌을 챙기고 한국어를 조금이나마 익혀야 했어요. 물론 한국어는 이미 공부해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연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죠.
옥스퍼드의 평온한 연구실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저는 다시 서류를 펼쳐보았어요. 그 기호들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행기 표를 손에 쥔 채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정이 끝나면 저는 언어에 대한 저의 신념을 완전히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는 걸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진동하며 날아가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조용한 대학 연구실에서 오래된 원고들을 뒤적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한국어 연구소에서 저를 초대해서 언어학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자료들을 살펴봐 달라고 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의 활기가 저를 감쌌어요. 도시는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네온사인이 사방에서 반짝였고 제가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 여기저기 가득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며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들렸어요. 마치 서울이 하나의 커다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반짝이는 유리창이 서울의 끊임없는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대적인 풍경 사이로 고즈넉한 절과 궁궐들이 남아 있었어요. 마치 역사가 이 도시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듯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애쉬포드 교수님, 그가 또렷한 발음으로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모습을 눈에 담았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수많은 다리, 그리고 분주한 거리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제가 보게 될 그 문서들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한국어 연구소 건물은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의 문화적 뿌리를 존중하는 느낌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김 박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분이셨는데 날카로운 눈빛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을 굴리는 학자의 기질이 느껴졌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엘리너 애쉬포드 교수님. 저희 연구 결과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공손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열린 마음으로 왔어요. 그분은 저를 조용한 복도를 따라 안내해 주셨어요. 벽에는 오래된 책과 정교한 한자,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연구실로 들어섰어요. 방 한가운데 놓인 큰 테이블 위에는 낡은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일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일부는 누군가가 깊이 연구하다가 멈춘 듯 펼쳐져 있었어요. 방 안에는 오래된 종이와 잉크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았어요. 김 박사님이 손짓하며 문서를 가리키셨어요. 이 문서들은 최근에 백제 유적지에서 발견된 거예요. 1000년 이상, 어쩌면 그보다도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글자들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많아요. 저는 몸을 기울여 문서를 살펴보았어요.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낡은 종이 위를 맴돌았어요. 그 글자들은 이상할 정도로 익숙했어요. 몇몇은 분명 한글과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것들은 마치 고대 페니키아 문자처럼 보였어요. 페니키아 문자는 현대 알파벳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문자 체계였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창제하신 문자예요. 이 문서들이 훨씬 더 오래되었다면? 김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거예요. 만약 세종대왕께서 완전히 새로운 문자를 창제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걸 다듬고 발전시키신 거라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너무 대담한 가설이었어요. 하지만 역사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법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한 문서를 들어 올려 희미해진 잉크를 따라 눈을 움직였어요. 이 글자들이 한글 이전에 쓰였다는 기록이 있나요? 김 박사님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걸 확인하는 게 우리의 과제예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문자가 고대 음성 기호 체계와 한글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한글의 뿌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을지도 몰라요.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문자의 발전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바뀔 수 있는 거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발견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받아들이기엔 이른 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문서를 바라보니 가슴이 뛰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역사책을 다시 써야 할지도 몰랐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 박사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그럼 같이 찾아보죠. 며칠 동안 저는 기호들을 분석하며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따라 그려봤어요. 책을 비교하고 고대 문헌을 찾아보고 노트를 정리하면서 점점 깨닫게 됐어요. 이 글자들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걸요. 뭔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책상에 앉아 책과 고서, 더미에 둘러싸여 있던 저는 한 가지 단순한 곡선 형태를 발견했어요. 이응이었어요. 수없이 보아온 기호였지만 지금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저는 한국 철학에 대한 노트를 뒤적이다가 마침내 찾았어요. 원은 하늘을 상징하며 무한함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뜻한다. 하늘.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그 다음은 미음이었어요. 네모난 단단한 형태. 제 노트에는 이것이 땅과 물질 세계, 그리고 사람의 입을 나타낸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비읍이었어요. 열린 그릇처럼 보였어요. 저는 숨을 들이쉬고 노트의 내용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 형태는 그릇을 상징하며 의미를 담는 것을 뜻한다. 저는 숨을 멈춘 채 종이를 바라봤어요.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어요. 아이디어였어요. 개념이었어요. 무작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것이었어요. 이 글자들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무심코 말했어요. 이 안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방 건너편에서 책을 읽고 있던 다니엘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또 다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이번에는 고대 문자에 대한 노트였어요. 이걸 봐요. 저는 페니키아 문자에서 특정 글자들을 가리켰어요. 알파벳 A. 이건 원래 소의 머리를 본뜬 모양에서 왔어요. 그리고 B. 이건 집의 형태에서 나왔어요. 다니엘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흥미롭게 쳐다봤어요. 잠깐만요. 한글이랑 서양 문자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침을 삼켰어요.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렇다기보다는 둘 다 더 오래된 뭔가를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아주 오래된 뿌리 말이에요. 그때까지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김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네요. 한글은 단순한 알파벳이 아니에요. 소리와 의미, 그리고 철학이 결합된 하나의 체계죠. 저는 다시 종이로 시선을 돌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역사였고, 문화였고, 사고 방식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연결돼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겨우 그 비밀의 표면을 들춰본 것뿐이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어요. 연구할수록 알게 됐죠. 이건 디자인, 논리, 그리고 접근성을 모두 갖춘 걸작이었어요. 화면 속 가지런한 글자들을 바라봤어요. 하나하나는 정말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수학적인 질서가 숨어 있었어요. 다른 언어처럼 무작위로 만들어진 기호들이 아니었어요. 패턴이 있고 구조가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데요. 저는 연구 논문을 넘겨보며 중얼거렸어요.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김 박사님이 맞은편에서 미소 지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논리적이에요. 글자의 모양이 입에서 나는 소리와 연결되다니요. 마치 언어를 위한 청사진 같아요.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세종대왕과 학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체계를 원했거든요. 저는 메모를 훑어봤어요. 그리고 정말 성공하셨네요. 어린아이도 하루 이틀이면 배울 수 있을 정도잖아요. 영어랑은 비교도 안 돼요. 철자법이 엉망이라 맞추기 너무 어렵잖아요. 저도 모르게 찡그렸어요. 영어는 묵음도 많고 철자와 발음이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박사님이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하지만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되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문자 체계예요. 박사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시아의 또 다른 언어라고만 생각하죠. 순간 찔렸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연구하기 전까지 한 번도 한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문자라고만 여겼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런데 왜 더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렇게 효율적인 문자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사님이 손을 모으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역사, 정치, 그리고 인식 때문이에요. 세상은 종종 논리나 디자인보다는 힘과 영향력으로 가치를 판단하니까요. 영어가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게 된 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식민주의와 경제적 확장 때문이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체계가 널리 알려지지 않는다는 게 불공평하게 느껴졌어요. 다시 화면 속 한글을 바라봤어요. 손가락으로 아를 따라 그려봤어요. 정말 단순한 선과 점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글자들과 결합하면 무한한 단어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마치 퍼즐 같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흥분된 마음을 안고 박사님을 바라봤어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일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이걸 얼마나 쉽게 배울 수 있는지 깨닫는다면 미래의 언어가 될 수도 있겠어요. 박사님이 미소 지었어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먼저 누군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겠죠. 저는 박사님의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어요. 세상이 알아야 할 발견이었어요. 어느 저녁, 한강 너머로 해가 지고 있을 때 저는 서울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네온사인이 은은하게 빛나고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처 카페에 들렀더니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작은 손가락으로 한글을 짚어가며 또박또박 소리 내어 읽는 모습이 참 대견했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는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두드리며 막힘없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고요. 심지어 외국인들도 태블릿으로 한글을 배우며 노트에 가지런히 자음과 모음을 적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글은 어디에나 있었어요. 다른 언어들의 복잡한 문자 체계와 달리 한글은 달랐어요. 명확하고 논리적이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었어요. 어릴 적 영어 철자를 외우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닉은 왜 들리지도 않는 K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through와 though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발음은 왜 전혀 다를까요? 프랑스어나 독일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긴 단어들, 끝없는 문법 규칙, 불규칙 동사까지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글자의 모양만 봐도 발음이 짐작이 갔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하루 만에 기본을 익힐 수 있었죠. 거리를 걸으며 한글이 한국을 넘어 더 널리 퍼지는 미래를 상상해봤어요. 어쩌면 인공지능이 한글을 활용해 언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어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사람과 기계 간의 소통이 더 원활해질 수도 있고요. 과학자들이 한글을 연구해서 전 세계의 문맹률을 낮추는 데 활용할지도 모르죠. 어쩌면 국제학교에서 영어, 중국어와 함께 한글도 가르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어요.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인정받으면서요. 서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천장까지 빼곡하게 꽂힌 책들이 보였어요. 문학, 역사, 시집까지 다양한 책들이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입구 근처에 놓인 팻말이 눈에 띄었어요. 하루 만에 한글 배우기, 그게 바로 한글의 마법이었어요. 단 하루 만에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쓰는 글자, 그리고 이제는 천천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글자.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보물이 아니에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세계를 위한 선물이죠. 하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짐을 정리하며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야경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며칠 후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출국하는 날,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곳이 어느새 친숙하고 소중한 곳이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며 작아졌어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저는 한 번 더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번엔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땐 한글을 그냥 또 하나의 문자 체계로만 봤어요. 서구의 위대한 알파벳들에 비하면 작은 존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공항을 걸으면서 곳곳에 보이는 한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어요. 논리적인 언어였고 목적과 배려 속에서 만들어진 체계였어요. 표지판, 책, 전광판이 한글로 쓰여 있었고 저는 이제야 그 진가를 알아본 거였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담긴 걸작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준비된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니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거리엔 활기가 넘쳤어요. 세상은 한글이 탄생한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지만 한글은 여전히 강하고 생명력 넘치며 여전히 중요한 존재였어요. 이번 한국 방문의 목적은 한 대학교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가득 찬 강연장의 무대에 섰어요. 청중은 학자, 언어학자, 그리고 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기대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5년 전만 해도 누군가 저에게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문자 체계라고 말했으면 저는 아마 웃어 넘겼을 거예요. 잠시 웅성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순간 강연장은 조용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이건 코드이자 체계이고 소리와 의미를 담은 구조예요. 이건 시각적이고 음성적이며 과학적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완벽한 문자예요. 저는 한글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단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입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라는 점, 어떤 문자보다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어요. 강연장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애시포드 교수님, 한글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언젠가 전 세계에서 쓰이는 문자 체계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며 청중을 바라봤어요. 모두가 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마도요. 우리가 한글에서 배울 만큼 지혜롭다면요. 강연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글을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과거의 제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 되었어요.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100년 후, 단 하나의 문자 체계만 남는다면 그건 영어도, 라틴 문자도, 심지어 한자도 아닐 거예요. 창밖, 서울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어요. 그건 한글일 거예요.